자, 이제 528페이지 보시면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의 있는 양도는 적법한 겁니다. 양도라는 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고, 전대는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다 임대인의 동의사항이에요. 네. 계속적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월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가 밀리게 되면 임대인이 난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업종도 대단히 중요해요. 임차인 자기 건물인,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을 부패시키거나 또는 뭐 음식점 같은 거 하면서 낡게 만들었다. 그럼 임대인 대단히 싫잖아요. 자기 재산 깎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업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양도나 전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임차인 빠지고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월세는 지금 얘가 빠지고 얘가 임차인한테 들어왔잖아요. 이걸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임차인이 되고 병이 차임을 갑에게 줘야 된다. 세를. 동의 있는 전대는 이겁니다. 자, 갑이 소유자이고 임대인인데 임대차 했어요. 그런데 얘가 전대차를 해서 다시 또 재임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얘는 얘하고 계약을 했죠. 네. 얘하고 계약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차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임대인 건물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전차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상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얘하고 얘는 계약한 적이 없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그럼 원래 전차인은 얘한테 차임을 줘야 되는데 얘하고 계약했으니까 얘하고 월세 60만 원 계약했는데 얘가 다시 전대차 하면서 월세 70만 원 계약을 해요. 그럼 얘는 얘한테 70만 원 주면 얘는 10만 원 먹고 얘한테 60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대차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이 얘한테 직접 차임 청구 들어오면 얘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동의를 지금 받은 거예요. 동의를 받았는데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70만 원 얘한테 줬습니다. 근데 얘가 차임 청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또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60만 원을. 그래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뭐라 그랬어요?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으면 전차인의 권리는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니까 이제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임차권인 모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해요. 이의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임대인과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전차인 권리의 확정.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전차인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전차인도 동의를 받았다면 저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 병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엔 무단전대예요. 무단전대는 동의를 받고 한 거예요? 동의받지 않고 한 거예요?
동의받지 않고 한 거예요. 요걸 무단전대라고 하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동의 없이 을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없이 양도하면 그 무단 양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불법이에요. 동의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나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인데, 그렇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의 없어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병의 점유는 어쨌든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병에게 부담하게 돼요. 왜?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 불법 점유고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했을 때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전대차는 유효하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임대가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규정이 임대차 규정에 그대로 준용되니까, 유상계약이니까.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차인은 쫓겨났을 때.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임대해서 임차인이 만약에 손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손이라면 해제 손배청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전차인도 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청을 할 수 있다. 네?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전부 타인의 권리의 임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으로. 네. 자, 그러면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하면 갑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해지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지권이. 해지권. 그래서 갑이 반환 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요. 배신 행위론이라고 해서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가구점 그 남자 사건 기억나요? 네. 예. 임차인이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가구점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람이 났어요. 부부하고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아내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차권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다 양도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예?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해지를 청구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남편이 운영하던 그 가구점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가구점을 넘겼으니 그냥 가구점 그대로 한 거잖아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사유가 존재하는 게 없죠. 이러면 해지하지 못한다. 그게 해지권의 제한. 이게 배신 행위론이에요. 결과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깨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배신행위에 해당해요. 그럼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 전과 해지 후로 나눠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갑은 해지하기 전입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는 말은 을이 아직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을이 계속해서 갑에게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있습니다. 누구에게 반환 청구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 전이면. 아직 을이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지하기 전에. 힌트. 해지 안 했으니까 을은 계속 계약관계로 남아있죠? 그럼 을은 계속해서 차임을 주겠죠? 그럼 갑에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면 을은 빠지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갑에게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을이 빠지니까 갑은 세를 못 받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을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들 틀리시는 게 요거예요.
해지하기 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지한 다음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대태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해지 전이든 후든 반환 청구가 되는 겁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반환받는 사람은 을이 될 것이고 해지 안 했으니까 을은 계약관계 유지되고 따라서 을이 적법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해지한 다음에는 을은 빠지니까 갑이 반환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대해서. 을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예?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문제 나오는데, 보증금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거 몇 가지를 보면, 요거예요. 연체 차임에 충당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다라고 해봐요. 상가인데.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월세 안 냈을 때 그거 깔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또 세입자가 임대인 건물을 망가뜨릴 수도 있나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증하기 위해서 받는 게 손해담보 기능을 하는 게 보증금이다.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아니 내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보증금에 좀 까시오. 예? 까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까시오는 안 돼요. 예? 임대인이 내가 깐다. 내가 깐다. 이건 되는 거야. 이건 되는데 까시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일제시계니까. 일제시계. 일본 놈들 거 쓰지 말자고요. 까시오는 안 되는 거예요. 뭐는 돼요? 깐다 이건 말이에요. 깐다. 깐다 이건 되는데 임대인이 스스로 깐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까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 일본 놈들 식에 까시오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체 차임에 충당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깐다 그거예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까시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시오는 보증금 있으니까 월세에서 까시오 나 돈 없어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와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인 거? 동시이행 관계다. 자, 그렇게 해서 민법을 마치고 이제 특별법으로 가겠습니다. 특별법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실명법 이렇게 5개 특별법에서 각 1문제씩 출제가 돼요. 오늘은 다 봐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551페이지 가시면 지금 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은 임차인이 뭐 된다는 거예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이 법의 성질이. 그러면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들이 보호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보호가 됩니다. 주임법으로.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냐면 영업용 건물을 임차해야 돼요.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상가 건물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를 하는 건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라는 건 뭐죠?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판매를 하는 곳. 따라서 제조하는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공장 임차한 분들은 이 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공장에서 제조를 하면서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영업용으로 봐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의 대상 되어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세금 내라. 노점상은 보호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만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산 보증 금액이 일정액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즉 영세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그거는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래 옥탑이라는 데는 주택에서 옥탑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옥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옥탑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죠? 실제 용도, 요걸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이 주택임대차가 적용되겠느냐?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무허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세금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미등기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 그랬죠? 여기도 준용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는. 예외적으로 LH나 SH,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원칙은 법인에 적용되지 않아요. 상인법 비교해보면 미등기 전세 준용되는 것 같지요? 법인에 당연히 적용되죠. 왜? 법인은 영리활동의 주체잖아요. 이해되셔요? 자, 이제 환산보증금입니다. 상인법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 슬쩍 넣어가지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죠? 상인법에만 보증금의 제한이 있어요. 자, 서울과 광역지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4등분해요.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지역. 그래서 서울과 광역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서울특별시 범위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원 이내 일대만 상인법이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 일대,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거 숫자 외우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 9억 원이 넘어가요, 환산보증금액이. 그럼 환산보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예컨대 5억이다. 보증금 5억. 그리고 월세가 500만 원이다.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환산된 보증금입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00은 얼마죠? 5억이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얼마? 10억이죠? 그럼 얘는 서울에서 10억,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상인법 적용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요. 대항력 인정해주고, 갱신요구권 인정해주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주고 차임 연체 시 해제하는 규정, 요게 적용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원래는 9억 10억 원이 됐다. 상인법상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 됐다. 그럼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일부 규정은 적용하게 해준다. 대항력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갱신 요구도 인정해주겠다. 다만 이런 거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요. 뭐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시 소멸됐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걸 왜 그러냐면 돈 받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전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럼 돈 받는 거잖아요. 돈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돈 받는 건 이해관계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자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담보를 잡았는데 갑자기 상인법 적용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등에서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들이대니까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인법 적용 안 된다. 그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나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먼저 대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대항력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그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할 수 있는 힘. 력이 힘력자죠. 근데 뭘 대항한다는 말은 주장이라고 바꿔치라 그랬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뭘 주장하느냐? 임차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그럼 분명히 제가 예측하건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장합니까? 라고 하면 대다수 임대인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직접적으로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항력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사자니까.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주장한다. 그랬을 때 대항력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인데 무슨 주장하고 대항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당연한 거지 그것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전 채권자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돈 내놔 그러면 미친놈이죠.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거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데 얘는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갑 소유주택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자가 이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차인이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임대차로 채권 취득한 사람과 매매를 통해서 물권 취득한 사람 중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니까 따라서 얘가 나가라고 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론인데 그 쫓겨나는 채권자를 제3자인 병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인법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뭐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이러면 주택의 인도는 점유를 하라는 거고 그 점유는 뭐를 얘기해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이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럼 얘는 누구죠? 대인.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하니까 전대인, 전차인. 그죠? 자, 이랬을 때 임차인은 주민등록하지 않아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러면 대항력 발생하나요? 네. 을의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100%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직접 간접 점유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얘가 직접 점유고. 그럼 우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의 대상은 전대차에 했을 때는 누가 전차인이? 전차인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직접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임차인 주민등록 했어요. 그 얘도 주민등록 했어요. 그러면 을의 대항력이 여기서 얘가 주민등록을 했죠. 그 주민등록 했으면 얘 대항력이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병이 다시 주민등록을 했으면 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병이 등록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다르잖아요. 임차인 등록 안 했죠?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는 얘가 등록을 하면 대항력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등록한 이 길부터 을의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병의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을의 대항력의 범위 내에서 병은 당연히 부과되는 거니까 병의 대항력은 필요가 없어요. 자, 직간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가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반드시 전대차라면 누구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전차인의 등록이 있어야 돼요. 전차인의 등록. 얘가 주민등록을 해야 돼.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주민등록한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 누구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대차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예. 전대차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림을 뭐같이 그렸지만. 예. 자, 그러면 을은 누굴까요? 아니,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인데 지금 병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이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소유자는 등기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제 병 없다고 치고 주민등록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얘는 누구냐 이거죠. 얘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전대차 했다 그러면 병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소유자 아니면서 그 집에 살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될 수 있냐면 그녀가 될 수 있죠. 예? 유령이 될 수도 있나요? 그 집에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이 될 수도 있나요? 을이 갑으로부터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한 거예요. 서류는 받아놓고. 등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문을 두드려 보라는 얘기예요. 너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저 여기 임차인입니다. 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공시를 하라. 그래야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는 모르고. 이해되시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등기상 소유자는 등기부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한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띄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임차인이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점유해야 돼요? 가족들이 점유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 점유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 뭐란 말이에요? 점유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간접 점유를 다 포함한다라는 그림이고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이죠.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럼 상가 건물의 인도도 뭐 하라는 거죠? 점유하라는 거죠. 자, 주민등록은 일종의 공시 방법입니다. 그럼 누구의 주민등록이 필요하겠느냐? 가족만의 주민등록도 가능한 거예요.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 하라는 법은 없어요. 가족들이 주민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세입자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눠서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등기 때 보면 소유자 몇 명 나와요? 1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가구 수는 여럿인데 등기상으로는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예.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예? 원룸. 소유자는 하나인데 사는 사람은 여럿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기 때 보면 표제부 갖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101호, 201호, 301호 다 있어도 걔네들은 개별 등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건 다 집합 건물이에요. 호수별로 다 등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집합 건물이고 얘네들은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뭔만 일치하면 되냐면 지번만 일치하면 되는데 반해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담장이 있는데 필지가 3개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담장 내에 세 필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1번 지상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대항력 인정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왜? 단독주택은 뭐가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집원만. 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A동이에요. 근데 등기상 떼보니까 건물 외벽에는 A동이라고 나오는데 등기부 떼보니까 뭘로 나와요? 가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동. 등기에는 영어를 알파벳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등기상을 영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 A동 이렇게 써야 돼요. 한글로. 영어를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등기에는. 근데 등기상으로 가동이 됐는데 여기 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민회를 열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요즘에 좀 센세이션 하니까 영어 많이 쓰더라. 예? 그러면 우리 이 아파트 제목도 바꾸고 센트럴 파크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센트럴 들어가면 좋잖아요. 요즘에 왠지 비싸 보이고 그 동은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하자. 라고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외벽 칠할 때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밖에 보고 A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A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대항력 인정되겠느냐 이거예요. 등기상으로는 가동 나와 있는데.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공시가 안 되잖아요. 공시가 안 되잖아요. 공시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떼어가지고 그거 보고 주소 쓰지 건물 외벽 보고 주소 쓰는 사람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그 서류 보고 서류상 있는 걸 기재를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A동으로 돼 있다 그랬을 때 아니 자기 아파트 이름도 막 자기들끼리 센트럴 파크 어쩌고 저쩌고 막 바꿔버리는 판에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은빛 마을 그래요. 그 옆에 가면 금빛 마을 그래요. 금빛 마을. 그 옆에 가면 달빛 마을 그래요. 1단지부터 8단지, 1단지부터 5단지, 뭐 10단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또 별빛 마을도 있어요. 별빛 마을. 맨 피천지예요. 아파트가 단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솔빛 마을.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게 아파트 이름도 헷갈릴 뿐더러 거기에 등기상으로는 가동 나와 있는데 외벽에는 A동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이 그 물건인지 공시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대항력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 서류상으로 맞아야 된다. 전입신고는. 자,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의 요건이다. 뭐가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자 동시에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인데 이상한 임대인 사건은 뭐냐면 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갑인데 얘가 얘한테 전출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신 세입자의 전출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전입을 해줘요. 참 친절하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세입자는 그대로 사는데 세입자는 계속 살고 있는데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를 해버리고 빼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전입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텐데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는 방이 있으면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을. 그래서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못 끌어와요. 그래서 세입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되셨어요? 그럼 임차인의 의지에 반해서 지금 전출됐다가 그럼 이 전출되면 대항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되죠. 왜?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빠지는 순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빠지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재전입되면 이때 다시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느냐?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순전히 임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상한 임대인 사건은 이상한 임대인 돈 더 받으려고 더 대출 받으려고 세입자를 전출시킨 임대인이에요. 예. 자, 착오입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엉뚱한 집원으로. 그럼 대항력 인정 안 되겠죠. 두 번째,
임차인은 제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수리를 한 거예요. 임차인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공무원 잘못으로 전입신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항력 인정된다. 임차인 잘못 없으니까.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어요. 임차인은 제대로 전입신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공무원의 지시대로 잘못된 전입신고를 해준 거예요. 이때는 대항력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죠? 좋은 동네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공무원이 좀 덜 떨어지면 대항력 인정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직권말소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대항력의 효과입니다. 자, 대항요건은 뭐라 그랬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 그랬죠? 그럼 요게 대항요건인데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 길이에요. 다음날 오전 0시예요. 그럼 오늘은 며칠이에요? 5월 2일이죠. 오늘 전입하게 되고 점유를 했어요.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야? 내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12시예요. 오늘 12시. 이해되셨죠? 네, 이 길은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오전 0시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12시고 밤 12시고 내일 기준으로 보면 0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지금 갑이 임대인인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 주택을 병이 샀어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가 뭐냐? 권리와 의무라는 거죠. 그거를 양수인이 승계받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된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가 지금 병에게 승계됐잖아요. 그랬을 때 을은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얘는 A시장조 계약할 당시 얘한테 보증금 줬죠? 근데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는 얘죠? 그럼 얘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얘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은? 병에게만 반환 청구가 돼요? 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병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의 책임이 면제되면서 그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누구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만. 갑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임차인 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비판을 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보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얘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얘한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한테 무조건 반환 청구한다, 얘한테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놈이. 저기요, 보증금이요. 뭐? 뭐? 우통 까고.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또는 얘 찾아가서 저기요, 저 보증금 그랬더니 what? 산 넘어 배추? 막 그러는 거 얘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또는 얘보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증금 주세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주세요. 나 요번에 파산 신청 들어갔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임차인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판례를 면책적 인수를 하느냐? 병존 인수를 해석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판례가 궁여지책으로 판사들이 그렇군.
학자들이 지적한 게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판사들은 월세를 잘 안 살아봤잖아요. 네. 관사이나 살았지. 네. 그죠? 그러니까 뒤늦게 반성하는 조치로서 어떤 판례를 내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면책 인수되는 게 싫다 그러면 네가 이의제기하라 그거예요. 나는 이제 집주인 바뀌는 거에 대해 싫다. 라고 이의제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 그럼 이의제기하라는 말은 얘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나가라는 거죠. 네. 이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라는 거. 세입자가 이사 가는 게 얼마나 그게 거시기한데 애들 다 거기 등록, 주민등록 돼 있고 학교 다 보내고 하고 애들 다 친구들하고 학원하고 다 해놨는데 어딜로 이사 가, 어딜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죠? 그게 이의제기 하라는 게 어쨌든. 그러면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잔존한다. 라고 판시를 했으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병존적 인수라고 이야기하면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얘한테도 받을 수 있고 얘한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석을 하면 얼마나 깔끔하냐 이거죠. 이제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판례는 이래요. 이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죠. 그럼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수인이냐? 자, 갑이 그 집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을 하면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된 거니까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책적 인수하는 거예요. 얘는 뭐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 인수합니다. 양도담보권자,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온 거예요. 그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목적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담보물권으로 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저당권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책인수 안 돼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면책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그랬어요. 네. 주택의 양수인, 주택이라면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지 땅을 경락받은 사람은 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죠.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경락인이에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경락인은 자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자을 2번 임차인 병해요. 경매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저당권이죠. 임차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그럼 얘가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지금 임차권이 소멸했죠. 소멸했으면 얘는 법원에 배당을 신청해서 돈을 우선 배제를 받든지 하는 것이지 얘한테 네가 보증금 물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경락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1번이 임차인이고 2번이 저당권자 병이에요. 경매 실행해서 낙찰 받아요. 자,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죠? 그러면 이 임차권이 인수, 소멸? 인수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니까. 여기는 소멸하니까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얘는 임차권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 배당 신청해서 배당을 받아가면 돼요. 보증금. 근데 얘는 인수되니까 얘한테 물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요거는 다음 순환에 보고요. 내용은 사실 별거 없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죠. 예. 자, 이거 보면 지금 아예 다 써놓고 할게요. 갑이 임대인, 임차인이고 전대차를 했어요. 전차인이죠? 전차인. 그 얘가 주민등록을 했어요. 전차인 주민등록하면 누구의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을의 대항력이지 병의 대항력이 아니에요. 얘는 점유한다, 안 한다?
또 점유한다. 얘는 간접 점유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을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부동산도 터가 있나요? 네. 그런 거 믿어요? 부동산에 터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네? 어떤 집에 가면 엄청나게 막 돈을 막 잘 벌고 어떤 집에 가면 쫄딱 망해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예? 저는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풍수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안 믿는데 그런데 재밌게 하려고 그냥 믿는다고 치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예전에 집을 이제 부모님하고 다 이렇게 모아가서 도가동에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다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무려 10명이 같이 살았어요. 주택을 큰 집을 샀단 말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 나갔는데 거기 대지가 128평이에요. 나갔는데 그 사람은 쫄딱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입주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아유 여기 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범아 너 잘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샀거든요. 네. 그 당시에 4억인가 샀는데 이게 8억에 팔았어요. 15년 전에. 그대로 4억 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를 또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빌라를 줬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거 발생해가지고 얘가 2년 동안 여기서 공사해가지고 겨우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빌라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럼 뭐 믿을 것 같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터가 너무 좋아요. 터가. 예?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럼 터가 너무 좋으니까 임차인은 전대차를 하고 자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려요. 터가 너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어요? 힌트. 뭐 사고 싶어요? 집을 아예 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사업도 잘 되는데 로또까지 맞아버렸네. 그럼 당장 뭐부터 사고 싶어요, 이제? 집을 사버린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전대차에 있다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빠지고 얘가 임대인,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네. 전대인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이미 존재했을 때 그 다음에 임대차가 전차인이고.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 얘가 임대인, 임차인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제 발생할 필요가 있죠. 네. 필요가 있죠. 그럼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지. 얘 대항력은. 자, 그러면 얘가 집 사기 전에 등기상 소유자는 누구로 나와요? 주민등록한 사람은 병으로 나와요. 그죠? 이미 집 사기 전부터 소유자 아니면서 점유자가 살고 있다는 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집을 샀어요. 등기가 그럼 갑에서 을로 넘어왔죠? 소유자 누구로 나와요? 점유자는 병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즉시부터 병의 대항력이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이미 공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을 얘한테 팔아요. 팔고 지가 그냥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뭐 한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지가 계속 점유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점유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면 지금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망했어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얘한테 1억 5천 받고 그리고 나머지 5천 가지고 보증금으로 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 받으면 매매값으로 받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 갚아야죠. 빚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돈을 땡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점유 개정한 임차인이죠.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자, 그러면 집 사기 전에 소유자는 누구? 갑이고 주민등록상 점유자 사는 사람 지 집에 지가 사는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소유자 을이죠. 근데 누가 살아요? 드디어 이때 비로소 공시가 된 거예요. 소유자 아니면서 살고 있다는 사람, 임차인이라는 것이 이때 드디어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로또 맞은 임차인, 요거는 쫄딱 망한 점유 개정 임차인. 로또 맞은 임차인 언제 대항력? 예?
그날이에요. 그날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요. 로또 맞은 임차인, 그날 대항력, 점유계정 임차인, 이길 대항력 이렇게. 그래서 꽥꽥꽥 이렇게. 로또 맞은 임차인, 그날 대항력, 점유계정 임차인, 이길 대항력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저당권하고의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경우에 로또 맞은 경우라면 갑에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러면 즉시 그날 대항력이 발생하죠. 같은 날 저당권이 같이 설정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저당권하고 얘하고 했을 때는 누가 빠르냐?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후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도. 왜냐면 기존에 이미 공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대항력 발생하는 날이 이 길이라 그랬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저당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 대항력은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과 대항력은 이제 거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두 개 다 환가 절차에서 문제야.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이건 법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 보증금을 받겠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겠다는 게 우선 변제예요. 후순위보다는 먼저. 근데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법전에. 그 말은 뭐냐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다? 세치게 하는 거고, 요거는 줄서기에서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다 그 말은 선순위자보다도 순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치기에서 가장 먼저 받겠다. 그래서 가장 최자를 쓰는 겁니다. 최자가 가장 최자야. 우선 변제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하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해요. 보증금 중 일정액. 그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에서는 뭐라 그러죠? 소액 보증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또는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하니까 요게 소액하고 요게 좀 가깝잖아요. 근데 소액하고 이렇게 끝으로 가면 떨어뜨리면 얘가 얘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러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것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 같아 보이잖아요. 소액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착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우선 변제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 문제다. 소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소액 들어가 있으면 최우선 변제 돼. 우선 변제 요건은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순서가 뭐냐면 확정일자 순이에요. 확정일자라는 건 계약서를 갖다가 동사무소 같은 데 내면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날짜를 적어줘요. 그걸 확정된 날짜를 도장을 찍어준다 그래서 그 일자가 확정일자인데 요 일자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 얘는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힌트. 세치기 하는 사람인데 확정일자 순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세치기인데. 늦게 오든 먼저 가든 어차피 세치기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얘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근데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 갖추면 됩니다. 근데 이걸 등기를 빼고 경매 신청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등기를 신청한 날이 5월 3일. 그래서 신청한 다음에 실제로 등기된 날이 5월 7일이다. 그럼
그럼 7일까지는 대항 요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관련해서 우선 변제권 보면 대항 요건이 15일 날 전입을 했어요. 전입은 15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은 그러면 15일 날 전입을 했으면 1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 노란색은 대항력이에요. 우선 변제는 16일 날 찍었어요. 확정일자를. 네. 그럼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두 개의 효력이 같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16일 0시가 아니죠. 확정일자 찍은 시점이 되겠죠. 확정일자를 예컨대 16일 날 3시에 찍었다면 16일 3시부터 우선 변제의 효력이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를 15일 날 찍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대항할 수 없는 확정일자예요. 그리고 16일 날 전입신고한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17일이죠. 17일 오전 0시. 요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